네, 안녕하십니까. 마음 편한 요일가의 조준호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어지럼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자, 어지럼증 주변에 많이들 있으시죠? 제가 뛰어 올라와가지고 지금 숨이 가쁩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렇게 활기차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15년 만에 깨달은 이제 어지럼증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제가 의사 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이제 배운 대로만 이제 환자분들을 진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이게 치료가 되지가 않고 점점 증상들은 더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 재발하는 경우들, 또 다른 또 증상들로 굉장히 불편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어지럼증에는 이 어지럼증 약만으로는 되지가 않겠구나. 뭔가 더 숨어있는 어떤 이런 원인이라든지 또 다른 치료가 없을까 찾다가 한 15년쯤 흐르니까요, 제가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만 잘 잡아주면 이 사람이 어지럼증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서 건강한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의 목차 좀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자, 오늘 목차는요, 자, 우리가 어지럼증 증상 무엇일 때 일단은 자, 병원을 빨리 가야 되는지 이걸 좀 살펴보고요. 자, 어지럼증 과연 그 실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치료를 하려면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원인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가시면 이제 어지럼증 검사 하시잖아요. 그럼 그 검사가 무엇이 있고 또 그 검사의 의미는 무엇인지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방 받으시는 어지럼증 약 어떤 작용을 하고 왜 먹게 되고 또 그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흔한 어지럼증 두 개 알고 계시죠? 하나는 이석증, 그리고 하나는 이제 잔정신경염. 이게 가장 많은 어지럼증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지럼증이 왜 생기고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그리고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어지럼증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과 어지럼증 치료 그리고 극복의 비밀을 일단 공개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바쁘신 분들 위해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지럼증은 결국 신경과 혈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경과 혈관의 문제를 만드는 어떤 방해 요인들, 그런 원인들을 해결하면 무조건 치료가 되고, 동그라미 하나만 쳐놨죠. 이것만 잘 관리해주면 자, 우리 사주팔자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만약에 이런 환자들을 15년 전에 만났다,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 어렵거든요. 저는 이제 환자분들을 볼 때 이제 결국에 마지막에 꼭 질문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자, 만약에 지금 불편한 부분이 해결이 되면 뭘 하고 싶은지 이걸 여쭤보거든요. 실제로 그분들은 통증이라면 아픈 것으로 끝나는 걸 원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암으로 끝나는 게 절대 원하지 않고 그 이상의 뭔가를 원하시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지 우리가 진정한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한 환자분이 시골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자, 몸이 좋아지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으세요? 물어봤더니 애들하고 마트 가서 장 보는 게 첫 번째 소원이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일단 애들하고 장을 보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일단 두통이 심하고 눈이 빠질 듯이 아프고 턱관절도 아프고 어지럼증이 너무 심해서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같이 외부 활동을 못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가슴 통증, 또 목이 불편해가지고 식사를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영양도 굉장히 부족하시겠죠. 그리고 또 다리가 엄청 쪼여서 아프고 조금만 걸어도 또 양쪽 다리가 쪼여서 아프고, 그러니까 걸을 수가 없죠. 화끈거리고 저리고 또 바늘로 콕콕 찌르는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도 시술도 받아봤고 유명하다는 병원에서 주사를 맞았는데 치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좋은 날보다 이제 안 좋은 날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걷고 싶어요, 이런 환자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지럼증 하면 꼭 진짜 어지럼증만 있는 환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또 피부부터 또 안으로는 내장기관까지, 그리고
정서적인 문제까지 모두들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어지럼증만 치료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을 해결을 해줘서 이분을 감각과 운동과 내장기관과 정서까지 우리가 만져줘야 됩니다. 자, 원래 이렇게 내원하셨을 때 막 걷는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 치료를 해드리고 나서 이렇게 걷게 된 거예요. 저희가 자율신경 구조치료, NTR 시술을 해드리고 나서 이분은 이렇게 뒤뚱뒤뚱 걷는 걸음에서 이렇게 자유스럽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과연 제가 무슨 치료를 해드렸을까요? 자, 이 부분들을 강의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점검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에는 땡땡땡땡 기능 이상이 있고 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땡땡땡 때문이다. 혹시 뭐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어지럼증 통계 한번 볼게요. 자, 뭐 남의 이야기만은 아닌 듯. 왜 그러냐면 모든 나이대에서 환자에서 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증상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일반 인구의 20에서 3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지럼증 연관 인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연구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어지럼증 증상이 왜 환자가 그냥 주관적으로 느끼는 증상의 총합이기 때문에 아직 연구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중에서의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 사람이 어지럼증이 생기기가 쉽고요. 60세 이상인 경우에 자,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즉 삶의 질이 떨어질 정도가 20%나 되고요. 5살, 5년이 지날 때마다 10%씩 더 증가한다고 돼 있어요. 요즘 뭐 60세가 뭐 청춘이지 않습니까? 점점 더 우리는 어지럼증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누구나 걸린다. 10명 중에 2명이다. 10명 중에 3명이다. 굉장히 흔하니까 가벼울까요? 자, 이거 한 기사인데요. 이 인터뷰에 그 연예인은 뭐라고 했냐? 이 메니에르 증후군이라는 것도 어지럼증의 흔한 원인 중에 하나인데 아주 지독한 병이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은박지나 캔처럼 천장이 우글러지고 바닥이 꺼지는데 어떻게 되냐? 생활 자체가 지옥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는 분들에게, 이걸 직접 경험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한 고통인데 어지럼증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이 평형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낙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이제 소변 문제가 좀 있으시잖아요. 저녁에 주무실 때. 그럴 때 갑자기 소변 보러 가다가 이 어지럼증이 오면 주저앉아 버리면 다행인데 주저앉지 못하고 넘어지면 이제 뇌출혈, 뭐 뇌손상 이렇게 오는 게 가장 무섭습니다. 자, 보통 분들은 어떻게 질문들을 지식인에 하시냐? 자, 어지럼증이 심해졌어요. 자, 근데 진통제를 먹으면 또 어지럼증이 좋아진다니 이것도 좀 이상하죠.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길을 걸어갈 대로 어지럼증이 심해집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평형이 나쁘면 우리가 낙상할 수가 있겠죠. 이제 약만으로는 버틸 수가 없어서 치료를 받고 싶다. 이렇게 찾아오시기도 하고요. 또 만성 어지럼증. 자, 보통 1, 2년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닌 5년이 넘게 어지럼증을 고통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비인후과 가서 검사를 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었어요. 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어지럼증을 호소하지만 검사를 해보면 MRI가 됐든지 이석증 검사가 됐든지 평형기능 검사가 됐든지 이런 정상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환자분들이 찾아오시면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자, 어떻게 오셨어요?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제가 머리가 어지러워가지고요. 제가 어지러워서 넘어질 것 같은데 자, 어지러워가지고 제가 속이 안 좋고 계속 어지럽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일단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일단 저희 병원 이 먼 곳까지 걸어오셨으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이 외래 병원으로 걸어올 정도가 되면 급성, 오늘 내일 문제되는 질병은 일단 아니고요. 하지만 내가 진료를 잘 받으려면 이제 어지럼증 때문에 진료를 받으시려면 어지럼증을 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참을 말씀하셨어도 제가 자 어지럼이란 단어를 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이분의 표정이 이제 이렇게 돼요. 아, 무엇을 이야기를 해봐야지? 그래서 우리가 병원을 혹시 어지럼증 때문에 가시게 된다고 하면 이제 내가 어떻게 어지럽고 어지러울 때 어떤 증상이 동반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돼요. 자, 눈이 빙빙 돈다. 천장 주위가 돌아간다. 이런 거를 이제 회전성이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귀하고 관련된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쓰러질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정신을 잃을 것 같아요. 정신이 몽롱해져요. 눈앞이 캄캄해져요. 이런 것들은 혈액순환하고 좀 관련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지럽기만 한 게 아니라 이 동반 증상들이 많은데 장하고 관련된 증상들이 좀 많죠. 막 구역질 뭐 계속 뭐 저기 토사광란을 하신다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계속 그 구역질이 나고 토하게 되고 식은땀이 뻘뻘 나죠. 자, 요거는 이제 저번 시간에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자율신경계가 자극된 증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귀하고 관련된 문제가 동반이 되는 경우면 보통 이명이나 난청, 귀가 먹먹한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두통이 있는지 또 저림이 있는지 삼키는데 자꾸 뭐가 걸린다든지 안 삼켜진다든지 입이 어눌해진다든지 눈이 두 개로 보인다든지 자 정신을 잃었다. 요거는 응급 사인입니다. 자 어지럼증에 동반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을 신경학적 징후라고 하는데 그 신경학적 징후가 발생을 하면 요거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병원을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다친 적이 있었다. 요것도 조금 위험합니다. 중이염이 있는 경우면 귀에 염증이 있었기 때문에 귀의 기능들이 좋은 편은 아니겠죠. 그래서 귀하고 관련된 가능성이 많겠고요. 자, 조절이 되지 않는 고혈압인 경우에는 우리 뇌출혈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리고 빈혈들이 있는 경우면 이제 혈액순환 장애 이런 것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 먹는 약물 중에서도 약 자체가 어지러운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감기 때 어때요? 감기약 먹어도 조금 어지러질하죠. 그런 것들. 그리고 여기서 위험한 약물들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심장에 스텐트를 받거나 뭐 머리에 이런 스텐트나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했을 경우에는 혈액이 응고되지 않는 항응고 약물들을 복용하신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어지럼증이 이상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면 뇌출혈이 돼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게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하루 중에 언제 생겼는지 이런 게 중요한데 보통 자고 일어났을 때 생기는 경우면 좀 귀하고 관련이 많고요. 날짜하고 관련해서는 이틀만 기억하세요. 이틀 내에 조금 뭐 비슷하거나 좋아진다 이러면은 응급은 아닙니다. 근데 이틀 사이에 뭔가 빠르게 진행이 된다. 이거는 이제 버선발로 빨리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어지러운지 그 다음에 어지러웠다가 조금 좋아지는지 그리고 그 어지러운 게 초단위인지 분단위인지 일단위인지 이런 것들이 이런 질병들을 빨리 캐치해내는 데 도움이 되고요. 아까 처음하고 관련된 것들 처음보다 지금이 안 좋으면 만약 이게 이틀이 지났다 이거는 병원을 가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말초성 중추성은 뭐냐. 말초는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뭐 죄송할 수도 있지만 자, 손 하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죽고 살거나 하진 않거든요. 요거를 말초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이 컴퓨터인 이 뇌가 고장이 나면 그거는 초응급이죠. 그거를 중추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추성과 말초성을 감별할 때는 재미있게도 구역질이 좀 덜해요. 중추성인 경우에. 그래서 이거 이런 경우가 많죠. 조금 좀 메식거리네. 좀 기다려볼까 이러다가 이제 놓칠 수가 있는 거죠. 대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신경학적 증상. 입이 좀 어눌한데 침을 삼켰는데 자꾸 사레가 들리는데 손발이 좀 마비가 되고 힘이 떨어지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들고 있는 것들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뭐 숟가락이 됐든지 뭐 글씨를 쓰다가도 떨어뜨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세에 따라 어지럼이 변하지가 않아요. 움직이면 더 어지러운 경우가 보통 말초성인 경우가 많고 가만히 있으나 움직이나 차이가 없으면 이 뇌하고 관련된 문제들을 좀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빙빙 돈다 그러면 귀하고 관련된 증상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 귀가 이 이석증 그리고 전정신경염 메니르 이게 좀 흔합니다.
하지만 또 빙빙 돈다고 해서 이 중추성 질환이 아니라는 법도 없기 때문에 항상 날짜, 어떤 동반되는 증상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정신을 잃을 것 같아, 넘어간다, 뭐 캄캄해진다, 이거면 이제 혈액순환, 그리고 당뇨 있으신 분들은 저혈당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한쪽으로 자꾸 기우는데 보통 이 옆으로 타다닥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면 우리 신경하고 관련된 부분이지 귀하고는 조금 멉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우리 직장인 분들 포함해서 어린이들 다 모두 엄마 머리가 멍해요. 애들 공부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 아파, 어지러지래요 하면 또 엄마가 또 들어가서 자야지 하고 이렇게 되죠. 이 비특이적 어지러움은 정식과정 문제, 좀 스트레스라든지 약물,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두통이 있고요. 눈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애들 사시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지럼증의 대표적인 원인들을 우리 2020년도에 우리가 조사를 했더니, 자, 50대, 60대만 있는 게 아닙니다. 19세 미만에서는 재밌지만 두통이 있으면 어지러워요.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두통이 없는데도 어지러워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 무두통성 편두통이라고 해요. 진짜 재밌죠? 그러니까 두통 자체는 없는데 두통하고 연관된 증상들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뭐 반짝반짝거리는 걸 보면 어지러워진다든지, 귀에 큰 소리를 듣거나 이런 걸 들으면 두통 없이 어지러운 경우들이 있고요. 자, 나이가 드신 경우에는 이게 이석증입니다. 양성, 돌발성, 체위성 현훈. 그리고 제일 많은 것들은 또 심리적인 어지러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자, 우리가 어지러움의 원인을 일반 사람들이 뭘 생각을 하냐? 1위가 빈혈이에요. 2위가 철분 부족. 이게 똑같은 말이겠죠. 3위가 스트레스. 4위는 감기인가? 내 감기 걸렸나? 피로해서 그런가? 그래서 우리가 놓치기가 쉬워요. 그런데 나이를 먹게 되면 이 제일 무서운 뇌혈관성 어지럼증이 드물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전체 총 통틀어서도 3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옆집 아주머니가 이거 이석증이라고 했어. 이러다가 놓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전에 이석증을 걸려보거나 뭐 전정신경염에 걸려본 경우에 또 다른 형태의 어지러움이 찾아왔는데도 그때 그랬으니까 괜찮아, 지켜보다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지러우면 좀 경각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지럽다 그러면 응급실 가면 뭐부터 하자고 하죠? CT나 MRI 뇌 검사 해봅시다. 근데 너무 비용이 걱정인데요. 이렇게 하면서 또 병원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초기에는 MRI보다 정확한 검사가 있어요. 근데 뭘 보면 하냐? 그냥 눈알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눈알만. 고개만 돌려보면 아는데 그 이름이 힌트 검사예요. HINT. 그게 실제로 MRI가 이 어지럼증이 뇌 문제인 것이 맞다고 할 확률이 88%인 거에 반면에서 거의 100%에 가깝게 맞춰볼 수 있으니까 비용 걱정하지 마시고 가까운 이비인후과나 됐든지 신경과에 가셔서 이 힌트 검사를 해보시면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냐? 자, 이렇게 두 손을 잡고요. 이 눈이 있죠, 눈. 원래 영상으로 준비가 됐는데 조금 시스템상 지금 못 보여드리겠습니다. 눈을 상대방에게 저를 보세요 하고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고정을 시켜놓고 두 손을 잡고 고개를 이리저리 이렇게 돌려봐요. 그러면 정상이거나 아니면 뇌에 문제가 있는 경우면 눈을 고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눈을 고정. 그런데 귀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눈이 고정을 시키지 못하고 풀려버려요. 그러니까 자, 제가 눈으로 보여드리나? 보이나? 그러니까 눈이 어떻게 되냐? 고정을 이렇게, 보이세요? 자, 이렇게 고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귀에 고장이 나면 이렇게 돌렸을 때 눈이 안 돌아와요. 그 다음에 따라서 이렇게 와요, 눈만. 그래서 요것만 해봐도 이 사람이 뇌에 문제가 있겠다, 이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병원을 꼭 가보시고요. 그래도 비싸지만 MRI를 해봐야 되는 경우, 자, 갑자기 지속되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상 증상이라고는 입이 어눌해지거나 손이 마비가 되거나 두통이 너무 극심하게 심하거나 정신을 잃어버린 경우, 이런 경우,
그리고 외상이 있었던 경우, 그러니까 뭐 오토바이 잠깐 사고 나가지고 머리 부딪혔는데 당시에는 괜찮다가 또 뇌출혈이 잠시 수시간 후에 나타날 수 있거든요. 요런 것들. 그리고 술, 또 약물 과용인 경우에도, 그리고 또 암 환자인 경우에는 뇌로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해보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혈액이 굳지 않도록 약을 드시는 분이 꽤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이제 뇌출혈, 그리고 면역 저하 환자에서도 꼭 MRI를 찍어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기본부터 우리가 해결하려면 사고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요즘 계란값이 너무 올라갔죠? 계란값. 그래서 계란값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하냐? 치료는 지원금을 주는 게 치료가 돼요. 자, 똑같아요. 어지럼증이 왔어요. 뭐 고혈압이 왔어요. 통증이 왔어요. 그러면 현재의 치료들은 자, 보조금을 주거나 뭐 가격을 올리지 마라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고혈압이 오면 그냥 혈압만 떨어뜨리는 약, 피부염이 오면 그냥 덜 가렵게 하는 약, 당뇨가 오면 혈당을 떨어뜨리게 하는 약인데 실제로 우리가 원인이 약을 먹은다고 교정이 되지 않거든요. 자, 계란값만 봐도 사료값이 오르고 유통비용이 올라가고 원자재가 올라가니까 계란값이 올라갔죠. 이 사료값이 올라간 이유는 공급망이 붕괴되고 식량 보호주의가 생겨서 그렇겠죠. 이건 왜 생겼냐? 코로나, 그리고 기후변화, 또 우리 곡물 자급률이 떨어져서 그런데, 자, 곡물 자급률이 왜 떨어졌어요? 환경이 오염이 되고 지구 온난화가 되니까 떨어진 거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지 계란값도 떨어지듯이 어지러움이 생긴 근본 원인을 잡으면 어지러움을 끝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당신을 이렇게 웃을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조절이 되느냐? 자, 입력이 되면 출력이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다고 문제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생존해 나가는 거는 입력에 대한 출력의 결과로 있고 부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혈액이 따뜻해지고 호흡은 편안해지고 배는 둥둥 거리게 되죠. 그리고 밥 먹으면 이제 대변도 마렵고 또 호르몬이 편안해지면서 면역도 좋아지고 잠도 와요. 그래서 내가 한 가지 행동을 했다고, 한 가지 자극이 들어왔다고 한 가지 반응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전체적으로 움직일 때는 우리 몸에 어떤 세팅 포인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혈당에 뭐 공복 혈당 뭐 100, 뭐 혈압 뭐 120에 80, 체온 36.5도 이렇듯이 우리 내부가 생존하기에 가장 최적의 정보들로 세팅을 해놓고 자, 이 범위 내에서 벗어나면 자극이 들어가요. 그래서 야, 빨리 다시 되돌려 하고 제자리로 되돌리는 거죠. 그걸 누가 하냐? 신경하고 혈관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편안하고 건강하게 살려면 신경과 혈관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경과 혈관이 하는 일들이 반사고, 반사를 통해서 뭘 하냐? 정보 전달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수단 자체가 신경과 혈관이 돼야 되고, 그 신경과 혈관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신경과 혈관의 안정성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신경은 어디다? 척추를 다니기 때문에 척추가 안정이 돼야 되고, 혈관은 누가 조율한다?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이 지휘하는데, 자, 그럼 항상성의 오해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항상성 하면 다 좋을 걸로만 생각을 하는데, 자, 혈압을 통해서 볼게요. 혈압이, 자, 혈압으로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보통 120에 80으로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좋은 거냐 생각을 해보면 이래요. 자, 이 꽃에 물을 주려고 해요. 그런데 물이 찔찔찔찔 찔끔찔끔 나와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가서 이 수도꼭지만 계속 틀어대잖아요. 그런 거라고 똑같습니다. 자, 실제로는 우리가 혈압을 올린 이유는 다른 문제가 아닌 우리 세포들이 야, 나 배가 고파, 나 생존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를 보니까 이 정도 120에 80으로 쏴줘서는 나에게 안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도꼭지 좀 더 틀어줘. 이러면서 140으로 90으로 올린 거예요. 140에 90으로. 그런데 어떻게 되냐? 자, 결국에 세포가 있는데 세포가 보니까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니까 우리가
조금 더 짜주세요. 세게 좀 짜주세요. 누구한테? 신경한테. 뭐를 통해서? 우리 신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신경이 자 심장한테 야 더 빨리빨리 짜줘. 그러면서 우리가 140이 90이 됐거든요. 그러면 세포 입장에서 어때요? 그냥 편안합니다. 너무 좋아. 그런데 내가 140에 90이니까 나 큰일 난 줄 알고 병원을 가요. 병원을 가서 어떻게 하냐? 약으로 떨어뜨려 버려요. 그랬더니 140에 90일 때는 잘 오다가 다시 120에 80이 되니까 자꾸 이게 배가 다시 고파지죠. 그러니까 더 세게 쏴주세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이 1개에서 2개로 2개에서 3개로 늘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수치가 그러니까 공복혈당이 100이다. 그리고 뭐 혈압이 120에 80이다. 체온이 36.5도다. 이렇게 정해놓은 수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합리적인 개념을 가지고 어지럼증을 한번 볼게요. 자, 어지럼증은 그럼 어떻게 조절이 되고 있느냐. 자, 어지럼증은 우리가 뭔가 입력이 되면 뇌에서 판단을 한 다음에 출력이 내는 과정에서 반사를 하거든요. 뭐를 통해서 한다? 신경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생기는 모든 정보들이 신경회로로 들어가면 출력을 하면서 그게 현재 밸런스가 되고 그 밸런스에 따라서 내가 안정적일 수도 있고 불안정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냐면 3가지 정보들이 흔하게 들어갑니다. 귀, 그 다음에 하나는 눈, 그리고 하나는 고유감각은 근골격계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관절이나 뭐 인대, 힘줄 이런 데서 올라오는 모든 감각들이 뇌로 들어가서 너 이런 상태구나. 그거를 출력을 어디로 내냐? 근육으로 내서 야 넘어질 것 같아 하고 콱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좋게 해야 되는데 반사라는 말은 내가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계속 왔다 갔다. 이게 넘어지지 않도록. 이게 이게 그 근골격계만 이러냐. 실은 운동, 근육도 그렇고 내장기관도 그렇고 정서도 우리는 계속 반사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반사를 뭐를 통해서 한다? 이 신경을 통해서 한다는 거고 그 신경에 모이는 핵, 자 눈과 귀와 근골격계에서 올라오는 정보들이 합쳐지는 이 신경의 핵이 모이는 곳이 어디다? 여기 뇌간입니다. 뇌간. 그래서 뇌간의 기능이 좋은 게 평형을 잡고 어지럼증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논리 회로가 판단을 할 때 눈이 그랬어요. 나 눈이 이렇게 수평인데 자 귀도 수평인데 목도 수평인데 이렇게 되면 감각이 일치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지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눈은 내가 돌아가고 있고 귀도 돌아가고 있는데 목이 가만히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어지럽게 되는 거고 그거를 맞추려고 넘어지려고 할 때 확 잡는 게 근육 반사가 되고 울렁울렁 거리는 거는 자율신경 반사가 돼서 장이 움직이면서 식은땀이 나는 거고 가슴이 두근대는 거는 호르몬 아드레날린 이게 움직이면서 두근두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자, 어지럽다. 좀 쉬어서 좋아지면은 그거는 회복력들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계속 어지럽고 이상한 어지럽다. 그러면 역행해 봐야 되죠. 원인이 뭔지. 혹시 논리 회로에는 뭐가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입력값에 문제가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입력값이 눈과 귀와 이 목, 특히 근골격계 중에 목에서 온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흔한 문제 먼저 보고 갈게요. 흔한 거, 귀에서 제일 흔한 거는 이석증하고 전정신경염이에요. 그럼 이석증이란 거는 뭐냐? 우리 귀 안에 보면 소리가 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고막이 있죠. 그럼 고막을 둥둥둥둥 울리거든요. 고막 울리면 이 안에 뼈가 이렇게 있거든요. 뼈를 통해서 소리가 전달이 되고 여기가 이제 달팽이 하는 게 듣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에 있는 게 여기 이 부분이 전정이라고 하는데 이 전정이 내가 어지럼증과 관련된 곳이고 이 어지럼증에 생기는 위치 중에 이 부분 어떻게 돼 있어요? 관이 하나, 2개, 3개 있는데 관이 동그란 관이 아니라 반만 있어요. 그래서 세반고리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반고리관에 문제가 생기는 게 이석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전체 전정에 문제가 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전정신경염 이렇게 합니다. 보통 우리 귀에 이석증이 생긴다. 그럼 귀에 돌이 있는 건데, 그럼 귀에 돌이 나쁜 거냐? 아니에요. 귀에 돌이 있어야지 내가 현재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자, 이 주머니가 전정에는 들어있는데, 이 주머니 내부를 보면 이게 평형을 느끼는 세포들이고, 그 위에 이렇게 가늘고 굉장히 작은 돌멩이들이 있으면서 얘들이 평형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석증은 뭐냐? 이 돌멩이들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지만 그 원인에 의해서 떨어져 나와서 요 관을 돌아다니면서 귀를 자극을 하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귀는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서 정보가 불일치한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게 이석증입니다. 자, 볼게요. 우리가 평형을 어떻게 느끼냐? 위치를. 자, 고개를 한쪽으로 돌려볼게요. 그러면 이 새 반 거리관 내에는 물이 들어있거든요. 그 물이 출렁하겠죠? 그 물이 출렁하면 이 귀 안에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얘가 휘청하면서 아, 오른쪽으로 돌리고 있구나. 이렇게 휘청하면 아, 왼쪽으로 돌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석이라는 게 떨어져 나와서 이 관을 혼자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물이 출렁거리겠죠? 그런데 눈은 가만히 있지. 내 목도 가만히 있는데 귀만 움직인다고 하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지럽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석증 검사는 어떻게 하냐? 해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이렇게 눈에다가 안경을 씌워가지고 뭘 하냐? 안 보이게 만들어요. 안 보이게 만들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눈을 고정을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극되는 대로 막 눈이 움직여. 왜? 귀하고 눈하고는 신경으로 연결이 돼서 귀를 자극을 시키면 눈은 자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석증 검사는 요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석증을 볼 때는 귀에 관이 3개가 있는데 3개마의 각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각도에 맞춰서 해보셨을 거예요. 갑자기 앉아있다가 고개를 돌리고 휘청 넘기면 귀가 확 돌면서 그 물이 확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서 돌멩이가 사르르르르 돌아요. 그러면 물이 그냥 움직여 버리니까 눈이 뱅뱅뱅뱅뱅 돌아가게 되는 거고, 자, 옆에 관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 고개만 돌려봐도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무실 때 난 누워서 잤는데 고개를 돌렸더니 어지럽다. 이석증. 그리고 이런 것들은 누웠다가 일어났더니 어지러워요. 요것도 이석증. 누웠더니 어지러워요. 이것도 이석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석증을 그러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어떻게 돼요? 특별한 원인이 없답니다. 하지만 그래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허혈성, 그러니까 피가 덜 가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안 좋은 경우에 이렇게 생긴다. 근데 뭐 더 읽어보면 재밌어요. 자, 편두통인데도 이석증이 오고요. 골다공증, 당뇨가 있어도 이석증이 생기고, 호르몬이 변화가 돼도, 신진대사가 변화가 돼도, 우리 통풍이 생기는 고요산증이 돼도 이석증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굉장히 오리무중하죠. 자, 그래서 이석증만 정리해보면, 이석증으로 병원을 가시면 이석증은 약 먹는 병이 아닙니다. 교정하시면 돼요. 그 자리에서 교정이 되고, 보통 2차례에서 3차례 정도 하면 80에서 90%는 교정이 되니까 약 드시지 말고 교정을 받으시면 되는데, 재발이 가능합니다. 왜? 떨어져 나온 이석을 우리가 본드로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발을 할 수 있는데 속지 말아야 돼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지러움이 또 찾아왔을 때 그게 이석이 아닐 수가 있어요. 뇌졸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이석증이니까 괜찮아, 그렇게 아니란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인은 모른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일으키는 핵심 공통분모는 모두 같습니다. 자, 이제 전정신경염 볼게요. 신경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어떤 신경? 전정, 귀의 평형을 관장하는 신경에 염증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원인으로 되는 게 또 원인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바이러스 감염이 전정신경염에 생겼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밌죠. 감기는 어때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감기죠. 그게 폐에 생기면 기관지에 생기면 기관지염이 되는 거고,
피부에 생기면 어떻게 돼요? 대상포진이 되는 겁니다. 코로나도 어차피 바이러스 감염인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증상이 생기죠. 그리고 우리 안면에 갑자기 얼굴이 마비돼가지고 막 침 흘리시고 이런 분들, 그 안면 신경도 마비가 되는데 그 원인이 바이러스예요. 그래,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왜 하필 그 자리냐는 거예요. 왜 하필 그 자리, 왜 하필 전정신경, 왜 하필 이석증하고 관련된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석증이 아니 전정신경염이 생기면 신경이 마비가 되거든요. 자, 마비가 되는데 마비가 되기 전에는 어떻게 되냐? 오른쪽과 왼쪽에서 똑같은 양의 신경 정보가 와요. 그래서 덧셈, 뺄셈을 해보는 거야. 뺄셈에서 빵이 되면 아, 너는 가만히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고, 움직이잖아요. 고개를 이렇게 획 돌렸어요. 그러면 한쪽이 더 세집니다. 다른 쪽은 약해져요. 그래서 뺄셈을 하면 아, 덧셈이 있는 쪽으로 내가 돌리고 있구나를 누가 느끼냐? 눈이 느껴요. 아니, 뇌가 느끼는 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 눈도 돌아가는 걸 느끼고 있을 거고, 목 근육이나 관절들도 돌아가는 걸 느끼고 있을 거니까 귀도 돌아가고 눈도 돌아가고 목도 돌아가니까 평안합니다. 그런데 전정신경염이 오면 나는 가만히 있어요. 목도 가만히 있어요. 눈도 가만히 있는데 한쪽에서 신경 정보들이 안 나와. 덧셈 뺄셈을 하니까 이쪽이 훨씬 강하다고 나와. 그러면 아, 귀에서는 자꾸 이쪽으로 돌아간다고 정보를 주는 거예요. 다 정지되는데 귀만 돌아간다고 느끼니까 내가 어지럼증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정신경염을 보면 보통 심한 형태의 어지럼이 일주일 이내에 사라지고, 그리고 2주 이상 가는 경우에도 이제 4% 정도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심한 경우에는 5년까지 지속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치료의 주의사항인데, 자, 약을 2주일이고 한 달이고 6개월이고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보통 덜 어지럽게 하는 약을 신경 억제제, 신경 안정제라고 하는데, 그거를 장기간 먹게 되면, 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부모님들이 도와주시거나 선생님들이 도와주시거나 또 나라에서 도와주거나 하듯이, 이 말초인 귀가 고장이 나면 이 뇌 중추에서 보상을 해줘요. 시간이 지나면 어쩔 때 어지러워요 하고 호소를 할 때. 그런데 우리가 신경 억제제를 먹게 되면 어지럽다는 느낌이 덜 들어요. 그러니까 뇌한테 자꾸 보상을 요구를 하지 않아요. 그렇게 돼서 약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쓴다? 급성기에만, 뭘 위해서? 증상 완화를 위해서 쓰는 게 어지럼증 약이지 완치나 극복을 위해서 쓰는 약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 특히 약을 먹고 조금 내가 어지럼증이 가라앉으면 어떻게? 하루라도 빨리 시작을 해야 돼요. 뭐를? 재활 운동을 시작을 하는데, 재활 운동을 해야지 결국에는 약을 없이 침대에서 벗어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눈하고 목을 이용을 하는데, 요 넘버원, 지금 현재 어지러우신 분이 있다면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손 앞에 넘버원을 해놓으세요. 넘버원을 하고 눈을 고정을 시키세요. 넘버원에. 그러면서 오른쪽,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겁니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눈을 고정을 시키고 돌리시고요. 그게 익숙해지면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옆으로, 좌우로 조금 익숙해지시면 이제 상하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도 해보는 겁니다. 이게 전정재활 운동 중에서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 따지고 볼게요. 자, 이제 우리 치료 알았어요. 이석증은 뭐다? 교정할 병이지 약 먹는 병이 아니다. 전정신경염은 뭐다? 약을 먹지만 언제? 급성기에만 먹고 나머지는 자꾸 이 재활치료를 통해서 극복해 나가셔야 되지만, 이 중추한테 어지럽다는 걸 알려서 결국에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핵심인데, 근데 원인이 바뀌는 건 없잖아요. 우리 증상만 조절이 되잖아요. 보통 보면 우리가 증상만 조절하기 때문에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아가도 이게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검사상은 정상이고, 그런데 계속 어지럽단 말이죠. 그래서 보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허열이에요.
허열, 양쪽 다 이석증도 그렇고 전정신경염도 결국에 우리 피가 덜 가면서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런데 혈액순환 장애가 왜 거기만 생겼냐는 거예요. 거기만 있을까요 또? 자, 예를 들면 우리 발기부전이 생겼을 경우에는 심근경색의 위험 신호로 알려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음경에 있는 우리 그 동맥은 지름이 1에서 2mm, 그러니까 굉장히 얇은 동맥이죠. 그런데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은 3에서 4mm로 약 2배 정도 커요. 그런데 발기분전은 우리 그런 혈관 질환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혈관 질환에 1에서 2mm의 문제가 되면 금방 3에서 4mm는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즉, 자, 우리 귀에 문제가 생겼지만 귀의 작은 혈관의 문제가 곧 큰 혈관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꼭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먹는 약들은 혈액순환 개선제, 진토제, 이거는 항히스타민제예요. 덜 토하게 하는 약, 요것도 덜 토하게 하는 위장약이고요. 요 대부분의 처방전이 이래요. 이게 신경 안정제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안정화시켜서 덜 어지럽게 하고. 그런데 그런 약들을 아까는 분명히 초기에 조금만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얼마나 드시는지 한번 볼게요. 평균 처방 일수들이, 자, 이게 신경 안정제입니다. 며칠씩 드세요. 최소한 한 달 반 정도 드시죠. 그리고 이것 또한 이제 항히스타민제고, 요거는 위장약인데, 이거 며칠 드시는지 보세요. 3일이니까 7, 3, 8, 4, 며칠이요? 8개월 먹나요? 8개월, 9개월 가까이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약들을. 실제로 내가 이겨내야 되는데. 그래서 반드시 이 약이 치료가 되지 않는다.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어지럼증이 왔어요. 어지럼증이 뭐 때문이다? 이석증이나 뭐 전정신경염이나 메니에르 때문이겠죠. 근데 이게 어디서 왔다? 허혈성 문제, 혈액순환 문제 때문에도 왔지만 면역의 문제,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뭐 대사, 뭐 호르몬, 뭐 유릭애시드 뭐 이런 것들 다 나왔죠. 근데 이런 문제가 하늘에서 떨어졌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은 결국 생활 습관의 합이 요런 문제를 일으켰고, 이게 귀의 문제를 일으켰을 뿐이고 귀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전체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면 특히 그 중에서 허혈성 문제, 혈액순환의 문제인데, 혈액순환 누가 지휘한다? 자율신경이 지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신경이 안정화되면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혈액순환 문제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혈액이 펑펑 지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이 혈관을 통해서. 그러면 최소한의 혈관이 직경이 넓게 유지가 돼야 되겠죠. 두 번째, 이 왔다 갔다 하는 혈액의 양이 충분해야 돼요. 근데 그 혈액의 양이 대부분이 뭐죠? 수분. 그래서 탈수가 뭐 커피 많이 드시고 녹차 많이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치료가 어렵겠죠. 그리고 그 혈액 내부에 뭐가 들어가 있냐가 중요한데, 그 안에 찌꺼기들이 많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런데 그 혈액 내부에 있는 3분의 1이 장에서 올라온다는 사실. 근데 장이 찌꺼기가 많다, 유해세균이 많다, 장이 막 다 헐어가지고 새버린다. 그러면 찌꺼기들이 혈액을 떠돌아다니면서 혈액순환이 취약한 곳에 염증도 일으키고 문제도 일으키고 기능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귀로 가는 혈액을 한번 볼게요. 귀로 가는 혈액은 굉장히 가늡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가늘면서 끝이에요. 그래서 엔드 아터리예요. 하류라는 뜻이 하류. 그래서 끝이 나. 그래서 상류에서 물을 잠궈내버리면 하류는 혈액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상류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귀를 따라가면은 쭉 따라가서 어디로 들어가냐? 이게 목입니다. 목에 있는 경추인데, 경추 옆에 이 구멍들이 있습니다. 구멍들. 그러니까 바늘귀에 실 깨듯이 상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각각의 바늘귀들이 막 틀어져 있다고 해봐.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되겠죠? 이 바늘귀에 끼어져 있는 이 상류의 혈관들이 쭉쭉 늘어져 있어. 그러면 혈관의 직경이 줄어들겠죠? 즉, 귀로 가는 혈액순환은 이 목의 형태가 결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목이 쫙 빠지면 혈액순환도 쭉 빠지는데, 이렇게 삐뚤 하면 어때요? 그러면 덜컹하면서
혈액순환 장애가 오고, 또 이 척추 자체가 이렇게 빨래 짜듯이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옆으로 회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혈관 또한 회전을 하면서 혈액순환 장애가 오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강의 듣고 계신 분 있을 거예요. 자, 턱 괴고 이렇게 되시는 분들, 요렇게 고개를 돌리면서 턱을 괴면 어떻게 되냐, 이 혈액이 척추로 들어갈 때 여기에 끼어버립니다. 여기에. 그러게 되면 요렇게 가지고 뇌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소뇌로도 가고 귀로도 가고 해야 되는데 혈액순환 장애가 와요. 그래서 턱 잘 괴고 또 이렇게 하면서 TV 2시간씩 보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것 때문에 어지러운 거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또 소파에 보면 술 한잔 드시고 이 소파 팔걸이에다가 요렇게 팔 기대고 밤새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귀로 가는 혈액순환,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좋을까요?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거 쟁기 자세거든요. 쟁기 자세 할 때 목이 이렇게 꺾여버리죠. 이런 경우에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척추가 쭉 펼쳐지면서 혈관도 쭉 늘어지면서 혈관의 직경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소파 팔걸이 베고 잠자시는 분들, 쟁기 자세가 목이 안 좋은데 하시는 분들, PC방에서 얘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개를 쭉 내려뜨리거나 꺾고 하고 있죠. 특히 우리 PC는 우리 모니터 높이를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노트북은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핸드폰 보는 거, 턱 깨시는 분들, 이런 분들. 그리고 베개를 높은 거, 옛날 목침 이렇게 높게 부시는 분들 있죠. 옆으로 잘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고개가 꺾여지거나 오늘 너무 낮아서 이렇게 꺾여지면 목의 형태가 변하게 되고, 목의 형태의 변화가 목을 바늘귀에 실게듯이 가는 그 혈관의 혈액순환 장애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수 치료하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고개를 이렇게 확 꺾을 때 여기서 혈관이 찢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심하게 돌리는 자세, 특히 목이 불안정할 때, 목에 기형이 있을 때 이런 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지만 목에 뒤에가 찢어지게 생겼어요. 보통 너무나 고개를 숙이고 이 핸드폰들을 보거든요. 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혈관이 이렇게 늘어지듯이 쭉 늘어지거든요. 그러면 혈관의 직경은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좁아지는 게 물리적으로도 압박이 되거나 땡기거나 해도 좁아지지만 신경신호 때문에도 좁아질 수가 있어요. 이 혈관은 교감신경이란 신경이 혈관의 직경을 조율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교감신경은 어디서 나온다? 목을 통해서, 등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뭐 혈관이 이만한 게 뭐 요만큼 조금 줄었다고 해서 여기로 가는 혈액순환이 얼마나 줄겠어, 이렇게 생각하시죠? 깜짝 놀랍니다. 자, 푸아제우의 법칙입니다. 좀 어렵죠? 자, 혈관의 반지름과 혈류량에 대한 이 연구 법칙인데 4제곱에 반비례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혈관의 반지름이 1일 때 만약에 혈관의 반지름이 10%만 줄어도 혈류가 50%가 줄어요. 혈관의 반지름이 1인데 혈관의 반지름이 50% 반만 줄어도 거의 혈류가 지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직경이 줄어들어도 결국에 그 조직에서 받는 혈액량은 치명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정리하고 가면, 자, 물리적으로 늘어지거나 눌리거나 해도 우리가 혈액순환 장애가 올 수도 있지만 그것도 목의 문제다. 그리고 신경이 혈관의 직경을 조율하는데 그 신경의 혈관의 직경은 센터는 목 바로 위에 있고 어디서 나간다? 등에서 나가서 조율을 한다는 사실. 그래서 목과 등이 그 사람의 뇌로 가는, 귀로 가는 혈액순환의 핵심이 되고, 그리고 전신건강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동맥도 중요해요. 근데 정맥은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동맥은 탄력이라도 있어요. 근데 정맥은 탄력이 없기 때문에 주변 조직이 눌러버리면 정체가 돼요. 그렇게 되면 찌꺼기가 쌓여.
오염된 물에 쌓이면 그 오염된 물 속에 세포들이 사는데 멀쩡하겠습니까? 결국에 세포의 기능들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귀로 가는, 뇌로 가는, 뇌에서 나오는 정맥은 어디를 지나가냐? 자, 여기를 지나가는데, 자, 이 옆에 그림 보이시죠? 이 빨간 부분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큰 근육이 눌러댈 수가 있어요. 이 근육이 흉쇄유돌근이고 이 근육이 견갑설골근이고요. 견갑, 그 날개뼈에서 목 앞쪽에 있는 설골에 있는 붙은 근육인데 이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 이렇게 뚱뚱해집니다. 두꺼워지고 짧아져요. 그렇게 되면 여기를 눌러버리겠죠? 정맥을. 그렇게 되면 혈액순환에 즉 배출 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왜 가만히 잘 있지 이렇게 왜 뭉치냐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뭉치는 게 아니라 뭔가 뭉치라는 신호가 신경회로를 통해서 나오니까 뭉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신호들이 나오길래 그러냐? 불안정하니까. 불안정하니까 꽉 잡으려는 신호가 신경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가 불안정하니까? 목이 불안정하니까 목을 안정화시키려고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자꾸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당겨지지 않겠습니까? 당겨지니까 이 근육 부착점들에도 자꾸 통증이 생겨요. 아프니까 더 당기는 거예요. 악순환에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근육을 당기라는 신호는 어디서 나오냐? 자, 목에서 나옵니다. 또 목이 중요하고요. 또 이 견갑, 날개뼈에서 목뼈에 붙어가지고 정맥을 막는 그 근육은 어디서 나온다? 목 1, 2, 3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또 목이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에 내가 목이 정렬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아프고 목에 정렬이 이상이 생겨서 불안정하면 신경회로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 야, 너 빨리 잡아대, 빨리 뭉쳐, 이렇게 신호가 나오고 그 신호가 혈관을 압박하고요. 또한 이 통증이나 불안정은 교감신경, 야, 너 위험한 상황이야, 그렇게 되면서 또 혈관을 수축하는 신호가 나오면서 또 혈관을 압박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지럼증의 근본 원인이 저는 목이라고 봅니다. 목의 불안정성, 목의 기능 이상이 결국에 상수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 그 동맥이 경추의 척추뼈를 관통하여 진행을 한다. 그리고 그게 뇌로 들어가는 곳에서는 척추뼈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꺼여 있다. 특히 회전할 때 취약해지기 때문에 상수도 문제가 되고 또 하수도 문제가 생기는데 하수도 문제는 정맥이다. 근데 정맥은 근육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 근육에 명령을 내리는 그 신경 신호들이 또 목에서 나오고 또 주변에 그런 혈관들이 압박이 되면서 우리 동맥이 눌리는데 그 동맥이 눌린 것 자체 때문에도 기능 이상이 생기면서 교감신경을 자극하면서도 또 수축을 하게 된다. 그래서 목이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말하는 목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도 이 경부성, 경추성 현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이 경부, 목에서 생기는 어지럼증이 경추 관절염, 추간판 탈중증은 디스크, 두부, 머리가 다친 것들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보통 목이 아픈 경우면 또 우리가 어지럽다고 목이 아픈 경우에는 또 목 때문이라고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보통 두통과 동반하는 걸어 다닐 때 어찔어찔하고 그리고 비틀비틀대고 체위가 불균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보통 어지러움 증상은 어찔어찔하고 둥둥 떠 있는 느낌, 비틀비틀하고 또 보행실조, 이쪽으로 한쪽으로 약간 쏠리는데 이렇게 생길 수 있지만 이게 뇌 문제가 아니라 목 문제일 수가 있다. 근데 실제로 제가 만나는 환자분들은 이런 환자분들이 더 훨씬 더 주변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생기냐, 이 논문을 더 읽어보면 목과 이 머리에 붙는 근육들, 특히 흉쇄유돌근 그리고 뒤쪽에 붙어있는 승모근들이 경직이 되면서 우리 고유수용체란 말은
거기서 느끼는 신경회로거든요. 그 신경회로들이 잘못된 신호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과민해지고 예민해지고 변질이 됐는데 그 신경 신호들이 처음에 그 사진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귀하고 그리고 눈하고 근골격계의 정보들이 뇌 간에서 다 합쳐지거든요. 합쳐지면서 귀에도 작용을 하지만 목에도 작용을 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안 좋아도 어지럽지만 그 어지럽기 때문에 다시 목이 뻣뻣해지는 이런 악순환. 그래서 어지럼증이 있는데 평상시에 내가 목까지 뻣뻣해지고 목에 곰이 2마리씩 올라가 있는 분이면 반드시 목을 치료해 주시면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즉 결국에 그 사람들을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많은 환자에서 경추, 전만이, 소실을 관찰했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일자목, 거북목, S자로 휘어버리는 코브라목이 되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어지럽지 쉽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실제로 고개를 돌리고 애들을 재우는 게 영아 사망 증후군하고 연관이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돌리고 자는 것들. 자, 이런 사진을 구했지만 실은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아침, 점심 시간에 다 이렇게 고개 돌리고 자고 있어요. 과연 뇌로 혈액순환이 좋아질까요? 자, 우리 핸드폰 보는 모습들, 그리고 이런 태블릿이나 업무하는 모습들이 대부분 고개를 꺾거나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시간이 흐르면서 나에게 어지러움을 미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상부 경추예요. 전체 경추 중에서도 상부 경추를 이 경추 1번, 2번을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 이 두개골을 얘가 받치고 있어요. 얘가 받치고 있으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 만약에 두개골을 받치는 게 기울어져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두개골이 기울어져 있겠죠? 그러면 눈도 기울어져 있겠죠? 귀도 기울어져 있겠죠? 근데 목은 있잖아요. 어떻게 돼요? 세 개의 정보가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지럽기가 굉장히 쉬워요. 두 번째, 여기가 이렇게 꺾여서 들어가는데 여기는 당겨지고 여기는 헐렁하겠죠? 그렇게 되니까 이 혈관으로 혈액순환이 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꺾이면서 어디가 압박이 되냐? 어지럼증의 중추, 그러니까 평형의 중추, 감각의 중추, 운동의 중추, 혈액순환의 중추, 자율신경의 중추인 뇌간이 압박이 돼요. 그러면서 상부 경추가 기울면 머리가 기울게 되니까 어지럽고 눈도 기울고 뇌관도 영향을 받고 그렇게 되면 자율신경도 혈액순환도 목 근육도 뻣뻣해지고 전신 밸런스까지 이상이 와요. 그래서 이게 바뀌면 이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어깨가 들려요.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골반이 틀어진다고. 그러면서 또 근골격계적인 통증들이 생기고 또 척추에 불안정성이 생기면서 척추에서 나오는 감각과 운동과 내장기관과 정서를 담당하는 신경들이 변질되고 예민화되고 과민해지면서 어지러움뿐만 아니라 머리서 발끝까지 다양한 증상들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저희 마음 편한 뇌과에서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 신경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이 신경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 기능 이상이 오고 기능 이상이 표면화된 게 불편한 증상이나 질병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 편한 뇌과의 치료는 단순히 질병, 단순히 증상을 해결하기를 넘어서서 실제로 우리 몸에 오는 신경 스트레스를 막으려는 치료들을 하는 거고 그 치료의 핵심 치료가 신경이 대부분 불안정해져 있고 긴장해져 있거든요. 그 불안정성을 해결시키는 치료들을 우리 신경 긴장 완화 시술이라고 해요. 어떻게 하냐? 척추를 잡고 있는 인대들을 강화시킴으로써 구조들을 튼튼히 하는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 신경 길이 안정화가 되겠죠? 그러면 신경이 안정화가 되고 신경이 안정화되면 근골격계하고 내장기관의 기능도 안정화될 거고 결국 뇌가 살아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퀴즈를 보면 자,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에는 땡땡땡땡 자율신경 기능 이상이 있고
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일자목, 거북목, 코브라목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어지럼증만 있는 분들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지럼증만 바라보고 있어요. 자, 수면이 있어요. 수면 위에 드러나 보이는 증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이 증상만 바라보다 보면 결국 수면 밑에서의 문제들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가장 문제는 자세 문제, 특히 밸런스 문제고, 특히 목의 문제가 신경과 관절을 불안정성을 일으키고, 그런 것들이 결국 자율신경계 기능을 이상을 일으키면서 혈액순환, 신경장애를 일으키고, 그게 어지럼증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회복력이 충분한 사람이라면 잘 먹고 잘 자고 쉬면 좋아져요. 하지만 해결이 안 되고 반복이 되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동반이 되면 반드시 어지럼증만 바라보지 마세요. 어지럼증만 있는 사람만 없을 뿐더러 결국 그 상태는 다른 질병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지럼증 없이 살아가려면 뭐부터 신경을 써야 될까요? 밸런스를 망가뜨리는, 특히 목의 안정성을 망가뜨리는 습관과 운동을 자제하셔야 되고, 혈액순환 관점에서 보면 세포가 탈수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충분한 물, 근데 물만 먹은다고 안 되거든요. 그 물을 잡고 있는 거는 결국 나트륨, 소금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금, 천일염이라든지 죽염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맛있게 간이 돼 있는 국을 잘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장에 문제가 생겨도 그 찌꺼기들이 혈액 내부를 떠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식, 과음, 과한 운동 이런 것들은 찌꺼기를 많이 만들어내요. 이런 것들 자제하시고, 또 환경 독소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율신경에게 맡기면 돼요. 즉 자율신경기를 안정화시키고, 나머지는 자율신경이 감각과 운동, 내장기관과 정서들을 맞춰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치료의 조건은 치료를 했는데 해를 끼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게 치료 이후에 스스로 조율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치료로 끝나면 안 되라 그 치료의 효과가 지속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치료는 반복 가능해야 돼요.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손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ANS 치료, NTR 치료, 시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치료를 선택할 때는 어떤 부분을 선택하는 게 모든 거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걸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백화점의 총 매출의 80%는 고객 20%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즉 결과의 80%를 일으키는 거는 20%가 만드는 거지, 나머지 80%에 집중하지 말고 핵심 20%에 집중하시면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핵심 20%는 자세입니다. 자세. 자, 이렇게 넘어가는 건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건강이 어떨까요? 잠이 올까요? 어떨까요? 잠이 잘 안 올 것 같은데요. 어떻게 안정성이 있을까요? 아닌데 불안할 것 같은데요. 소화는 잘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즉 내 구조가 어떤 구조에 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감각과 운동과 내장기관과 정서가 저는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의 자세를 반드시 점검을 하시고, 자세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 당장 목부터 머리부터 드셔야 됩니다. 자, 보통 사진을 찍어보면 나옵니다. 어지럽다고 오시는 분은 정면을 보라고 했는데 목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어깨도 이렇게 들려 있어요. 뭐 이런 건물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 정면을 보세요. 그런데 눈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리고 머리축이 완전히 기울어져 있어요. 이런 분도 눈도 기울고 귀도 기울었는데 목은 또 그대로 있죠. 이런 경우에도 뇌에서 느낄 때는 어떻게 평형 감각이 평온할까요? 불편할까요? 반드시는 아니겠지만 어지럽거나 다른 기능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지금 어지럽다 그러면 저는 우선순위로 탈수하고 목을 점검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치료해 본다면 다른데 뭐 구하기 어려운 뭐 식재료를 찾아다니지 마시고 어디 명의 없나 뭐 이런 거 찾아다닐 게 아니라 이 목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병원, 나의 혈액순환 중에 탈수를 교정해 줄 수 없는 있는 병원들을 찾으시는 게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두에 우리 걷지 못하다가 제대로 휘청휘청 걸으시다가 치료, 이 NTR 시술 이후에 한번 시행하시고 바로 찍은 그날 찍은 사진입니다. 그 사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그분의 어지럼증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이 원하는 소원, 애들하고 마트 가보고 있게 만드는데 이런 시술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여러 가지 증상들을 다 각계격파할 수 있을까요를 생각해 보면은 답이 나와요. 머리가 아프고, 뭐 다리가 쩌릿쩌릿하고, 어지럽고, 뭐 속이 안 좋고 이런데 장 따로, 다리 따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결국 무엇을 치료해야 되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기 때문에 목을 잘 치료해주면 신경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신경의 흐름이 원활해지면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디다 시술을 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어지럼증 오는 환자들 보면 이 위쪽이 두개골이고요. 두개골을 받치고 있는 경추, 목의 뼈들입니다. 뼈 사이사이에 이런 인대들이 강하게 잡고 있는데 어지럼증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대부분 이 경추의 정렬 상태가 예쁘지가 않고요. 그 경추를 잡고 있는 인대들 또한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이 경추를 잡고 있는 인대들에게 주사를 주면 그 인대들이 강화가 되면서 이렇게 안정성이 확보가 되면 그분들이 많이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건강을 하려면 자, 이런 분들이 병원을 찾아오면 이거를 많이 물어보세요. 어지럽지 않는 영양제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저는 영양치료는 후순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을 안정화시키려면 반드시 자율신경과 그 자율신경을 덮고 있는 구조가 안정이 되면 자율신경이 살아나고 자율신경이 살면 혈관이 살고 혈관이 살면 조직과 기관이 알아서 살아나고 그렇게 되면 결국 내가 살아나면서 저절로 지속 가능한 건강을 얻을 수 있는데 이 베이스에 단단하게 해줘야 될 것들은 뛰어넘은 채 영양제만 먹으면 흔들흔들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제 치료할 것인가? 그러면 검사는 해놓고 설명은 잔뜩 들어놓고 그냥 이야기만 들어보러 왔어요. 바빠서요. 저 시간 나면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건강은 춤을 춰요. 항상 손상과 복구의 싸움을 하다가 어느 단순한 촉발 요인이 왔을 때 폭발적으로 나빠져 버려요. 쌓이면 쌓인다, 터진다. 근데 그게 언제인지 모르는데 지금 이 순간도 나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은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얀 곡선이에요. 누구나 하얀 곡선을 살고 있는데 내가 평안하다고 느끼는 거는 브레이크가 잘 들어서 그렇습니다. 누구나 하얀 곡선을 가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많이 밟아야지 유지가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브레이크를 계속 밟다 보면 어떻게 되죠? 브레이크 터져버리죠? 그런 순간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조그만 어지럼증이라도 내 몸에 조그만 문제가 있더라도 그걸 너무 가볍게 바라보지 마시고 조금 더 생활 습관 속에서 뭐를 바꿔야 될지를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나에게 생긴 불편함은 누가 만든 거냐? 보통 본인들은 대부분 잘하고 있다고 저희 병원을 찾아오세요. 왜? 검사가 뭐 정상이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검사거든요. 나는 너무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데이터는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자세가 안 좋으세요. 장이 안 좋아요. 식단이 안 좋아요. 순환이 안 되고 있어요를 말하면 나는 너무 잘하고 있다고 하면 그게 부조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럼 결국에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나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잘못 없고 너가 잘못됐어. 그래서 모든 잘못을
밖으로 되돌리면 해결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현재 내를 만든 것, 내가 건강한 것, 내가 좋지 않은 것은 내가 한 일뿐만 아니라 내가 하지 않은 일도 결국 내 탓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빨리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해결의 열쇠를 우리가 어디서 찾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소부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슬람인데요. 이 라스누딘이란 사람이 가로등 밑에서 뭔가를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던 행인이 그걸 보고 무슨 일이냐고 이제 물었어요, 나스루딘한테. 그랬더니 나스루딘이 열쇠를 잃어버려 가지고 저 찾고 있어요. 그랬더니 행인이 이제 허리를 숙여가면서 찾는 거를 도와줬어요. 근데 1시간이 넘게 찾아봤지만, 열쇠를 찾았지만 행인이 물었어. 못 찾으니까. 여기서 잃어버린 거지 맞아요? 물어봤더니 뭐라고 했냐? 나스루딘이 아니요. 여기가 저기 컴컴한 데서 잃어버렸는데 여기가 밝아서 여기서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어둡다고 보지 않고 보이는 부분만 찾다 보면 우리는 결국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해결이 될 수 있냐? 좋은 소식은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적절한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생활 습관 속에서 객관적으로 찾아냅니다. 그래서 자세와 식단, 환경적인 독성 물질을 해결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수용하고 서로 간에 신뢰한 관계가 되면 이런 학습과 반드시 실천을 통해서 단순한 정상 수치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여러분에게 환한 웃음을 되찾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